2013년 여름 남매는 양모라면서 집으로 들어온 김 씨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당시에 그 야간 근무나 밤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뭐 잠을 자고 또 일을 하러 나가는 이런 패턴의 어떤 직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을 뭐 이렇게 가까이서 돌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얼마간은 이 양모도 아이들하고 뭐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졌었는데 결국 학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작은 실수만 해도 회초리로 아이들을 때리기 시작을 했고요. 뭐 그런 것들이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점차 이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을 베란다에 가두어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밥을 주지 않고요. 또 씻기거나 옷을 입히거나 이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해야 될 것들을 전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학대가 시작되니까 결국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밝은 모습이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죠. 결국 아이들은 그 칼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에도 얇은 옷만 입은 채 바깥에 나가서 떨고 있어야 되는 일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남매는 이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이 누나는 원영이 동생 손을 잡고 아동센터 같은 데를 찾아가서 그 추위에 밥을 좀 달라 그래서 이제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요.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던 아이들, 결국 2015년 11월 양모 김 씨가 원영이한테 본격적인 끔찍한 학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원영이가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데려가 청소하는 플라스틱 솔로 아이를 무자비하게 구타했습니다. 이때부터 약 3개월 동안 그 추운 겨울을 원영이는 한평 남짓의 화장실에 감금된 채 보냈습니다. 김 씨는 아이의 몸에 찬물을 붓고 기분이 나쁠 때마다 수시로 폭행했고 밥도 하루에 딱 2끼만 먹였습니다. 그것도 한 그릇에 반찬 1가지와 김치 그리고 밥을 섞어 화장실의 바닥에 던져줬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나중엔 하루 1끼만 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영이는 김 씨의 손찌검을 피하려다가 변기에 이마를 부딪혀 이마가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김 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아빠인 신 씨는 이를 모른 척 했습니다. 아이는 차디찬 화장실 바닥에 깔린 얇은 매트 위에서 담요 한 장 없이 운동복만 입고 그 지옥을 견뎌야 했습니다. 뭐 사진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무슨 매트도 깔려 있고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이제 뭐 밥도 이렇게 그냥 던지듯이 주고 그랬다고 하네요. 이 매트가 이게 화장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화장실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집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야, 우리 반려견도 이렇게 안 키워요. 반려견은 훨씬 좋은 환경에 있죠. 그렇죠, 진짜. 예. 이 학대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말 이제 막 분노가 치미는데 원영이가 갇혀있던 그 3개월 동안 겨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영하 8도에서 보통 13도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근데 그런 날씨에 그냥 화장실에 매트 하나 깔아주고 아이를 감금하고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이게 본인의 자식이 아니다 혹은 남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다른 범죄자들처럼 이들에게도 그런 뭐 범죄 성향이라든지 그런 특징들이 있는지 그리고 아동학대는 양부모보다 친부모가 더 많이 행한다는 통계가 있던데 그것도 사실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아동학대의 상당수는 친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 사건도 물론 양모 김 씨가 주도적인 폭행을 저질렀지만 양모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사실 어떤 낙인은 뭐 그렇게 적절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자들이 나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양모가 아이들을 학대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찌됐건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금 일단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냐는 개인적인 성향, 심리적인 특성 절반,
그다음에 이들이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겪고 있는 외적인 요인 절반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 두 사람은 양모인 김 씨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계속 토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신 씨인 친아버지는 그런 갈등 관계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아이를 혼내고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지내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제지하지도 않았어요. 김 씨와의 관계에 또 주목을 해서 서로 갈등 관계를 맺지 않기 위해서 그냥 방치하고 방임했던 것이죠. 설마 뭐 그렇게까지 하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방임과 방치, 무관심 참 이기적이죠. 아이를 훈육하는 게 아니고 학대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방치했다라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입니다.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적인 문제들. 이 사람들은 이 친부인 신 씨는 이렇게 모든 일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 자기가 그 중심에 내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장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찌됐건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고 도망 다니고 뭐 약간 이런 타입의 사람이고 그 학대의 장본인인 김 씨는 자기도 어릴 때 그런 학대를 받아왔어요. 근데 그것이 이 범죄를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학대를 받아오다 보니까 학대를 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학대받았던 것처럼 아이를 학대하는 것이 이것을 가르치는 거야. 훈육하는 거야. 또 어쩔 때는 너무나 내가 화가 났을 때 내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때리거나 두들겨 패도 아이는 저항하지 못하잖아. 이렇게 점차 심리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추운 겨울에 그것도 3개월 동안이나 그 화장실에다 방치를 하고 그렇다면 이런 과정의 연속 속에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할 수 있다 봐야 되는데 그 정도면 살인의 고의성도 함께 시작된 거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법정에서의 판단은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직접 공격이 아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없다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느냐에 대해서 법정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진 건 이 사회를 포함한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원영이 남매가 배가 고플 때마다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가 밥을 달라고 해서 먹었는데 아동센터에서는 이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걸로 봐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그 사건 당시 기사를 보니까 아동센터 그 센터장이 이 학대 사실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인지하는 과정이 이제 남매를 목욕시키려다가 허벅지, 뭐 종아리 이런 데 회초리 자국이 있는 것도 보고 특히나 그 원영이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여 학대를 의심하고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수시로 남매의 사정을 알리고 신씨 부부하고 또 접촉을 시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찾아갔지만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신씨 부부는 간섭하지 마라 하고 만나주지도 않았고 이후에 2015년 1월에는 파출소에도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이런 것들이 원영이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 모든 것들이 결국은 김 씨의 학대를 멈추지 못했다라고 본다면 이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2015년 당시 이 부분은 시스템적인 문제점이 있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시스템의 문제는 단 한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뭐냐면 경찰이든 아동보호센터든 또는 뭐 교사든 모든 기관이 접근을 하자고 할 때 권한이 거의 축소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내 아이를 내가 양육하는데 더 이상 접촉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간섭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강제적으로 그 아이를 분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 분리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또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좀
제가 이거 내용들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뭐 직접 그때 그 양부하고 양모를 좀 보셨으니까 그 양모 김 씨죠.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뭐 자백을 했습니까? 경찰에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제가 이제 그 내막을 알려드릴게요. 내막이 뭐였었냐면, 자, 아이가 이제 저희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잃어버렸다라고 처음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렸다. 그리고 남편한테는 뭐 그 잃어버린 것을 혼날까봐 내가 뭐 아는 사람한테 데려다 줬다.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데려다 줬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남편은 뭐 그런 줄만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스모킹 건이 있었어요. 뭐냐? 자, 아이가 실종되었다라고 주장을 한 날, 집 근처에 있는 CCTV를 수거를 해서 경찰이 보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여성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뒷모습이 멀리 보여요. 저쪽 A 장소로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유기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나게 수색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를 그럼 어디에 숨겼느냐, 살해했느냐, 이런 진술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이제 TV에서 갔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너 지금 찾을 거야. 우리가 지금 경찰이 엄청난 수색을 하고 있어. 그러니 아이는 뭐 찾을 건데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아이가 있는 곳을 빨리 말을 해달라 라고 했더니 첫 마디가 뭐였었냐면, 그 CCTV 봤으면 당신들이 찾아 왜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 이런 반응이 왔어요. 찾으려면 찾으세요. 왜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느낌상 이게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구나, 이 지역이. 저렇게 지금 짧은 순간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 상당한 자신감이 있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시 판단하자. 이 CCTV가 과연 원영이가 맞느냐. 그 찍힌 장면은 원영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아이는 어딘가로 지금 데리고 갔어요. 같이 갔는지 데리고 갔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야. 남편과 양모가 같이 아이가 사망한 아이를 시신을 유기했는지 아니면 지금 진술대로 남편은 끝까지 모른다라고 하고 있으니 자기가 정말 어딘가에 유기했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른다고 하면서 돌아와가지고 이 양모는 남편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 얘기를 나중에 계속 추궁을 했더니 어디에다 맡겼냐라고 추궁을 했더니 이 남편 신 씨는 사실은 내가 잃어버렸다. 당신한테 혼날까봐 말을 안 해서 잃어버렸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 신 씨는 자기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 원영아 어디 있니? 원영아 아빠가 찾을 거야. 막 애타는 이런 심정으로 막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이 블랙박스에 찍혔어요. 그 블랙박스를 확보를 한 거지, 수사팀에서.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을 찾느라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돌아다니는 것이 그대로 녹화가 됐어요. 가증스럽게도 이때 이미 알고 있던 거야. 쇼를 한 거죠. 완전히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생쇼를 한 것이 그대로 녹화가 된 거예요. 그게 나중에 경찰 수사가 온다 이런 내용들을 좀 굉장히 의식하고 있었던 행동들이겠네요. 그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미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사실은 입을 맞췄던 거야. 내가 잃어버렸다라는 얘기를 혼날까봐 못해서 당신한테 얘기를 나중에 했고,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그래도 자기 아들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라는 것으로 자기들이 입을 맞춰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